그해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숨을 들이마시면 목이 아렸다. 바람은 살을 파고들었고 눈은 끝없이 내렸다. 외진 산마을 끝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다. 지붕에는 눈이 쌓였고 창호지는 바람에 흔들렸다. 집 안에서는 낮은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 집의 주인은 젊은 과부 연화였다. 연화는 남편을 병으로 잃었다. 떠난 자리에는 6아이와 빈 쌀독만 남았다. 연화는 밤마다 위패 앞에 앉아 손을 모았다. 당신 왜 이렇게 빨리 떠났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막내는 상황도 모른 채 울었고 아이들은 어미의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연화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다. 대문이 거칠게 열렸다. 시어머니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왔다. 뒤에는 시동생 도윤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연화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 집안 망칠 년이 어디서 버티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으로 모셨는데요. 그때 도윤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형수 그만하세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그 종이에는 남편이 집과 땅을 넘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과나 도장처럼 보이는 자국도 찍혀 있었다.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두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도윤은 비웃으며 동전 몇 잎을 바닥에 던졌다. 이게 마지막 인정입니다. 내일까지 나가세요. 아이들이 연화 뒤로 숨었다.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연화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삼켰다. 괜찮아. 엄마가 길을 찾을게. 다음 날 새벽 연화는 6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연화는 아이들을 재촉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옆마을 장터까지 걸었다. 발은 얼어붙었고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가진 돈이 없었다. 여관은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다. 연화와 아이들은 다리 아래 볏짚 더미에 몸을 웅크렸다. 서로의 몸 온기에 기대어 밤을 났다. 그날 밤 막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연화는 아이의 이마를 만지며 숨이 막혔다. 이러다 큰일 난다. 약을 써야 했다. 그런데 돈이 없었다. 연화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가위를 꺼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장터 한쪽에서 가발 장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카락이라도 사주세요. 아이 약값이 필요해요. 장수는 한숨을 쉬며 동전을 내밀었다. 연화는 말없이 머리를 잘랐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약을 먹인 뒤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연화는 장터 구석에서 아이들에게 묽은 죽을 떠먹였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때 낯선 사내 하나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옷은 멀쩡했지만 눈빛은 거칠었다. 사내가 다가와 말했다. 이 추위에 애들 데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연화는 경계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내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싸게 나온 집이 하나 있어. 비도 피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곳이오. 집이라는 말에
연화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갈 수 있나요? 사내는 연화의 돈주머니를 받아 세어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걸로는 닭장도 못 사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희망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사내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다. 다만 산 아래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어.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긴 하지만 당신 형편이면 거기가 맞을 거요. 연화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래도 막내의 거친 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 밤만 넘길 수 있으면 됩니다. 사내는 앞장섰다. 연화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뒤따랐다. 길은 점점 험해졌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다. 마침내 산비탈의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았고 문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창문은 뜯겨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연화는 걸음을 멈췄다. 사내가 말했다. 싫으면 돌아가시오.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가. 연화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입술이 퍼렇게 변해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겠습니다. 계약하게 해주세요. 사내는 돈을 받아 쥐고는 돌아섰다. 뒤도 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연화는 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몰랐다. 이 문이 쉼터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문이라는 것을. 연화는 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뒤에서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돌아갈 길이 끊어졌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집 안은 싸늘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창문은 찢어져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다. 연화는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였다. 아궁기에 불을 지피자 바닥이 조금씩 데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따뜻함보다 먼저 스며드는 것은 묘한 냉기였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문지방에는 낡은 종기 조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몸을 붙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 집 무서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람소리야. 산속이라 그래. 엄마가 있으니 괜찮아. 아이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연화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불 앞에 앉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집을 두드렸다. 문풍지가 흔들리며 낮은 소리를 냈다. 연화는 품에 있던 은비녀를 쥐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굶주림이었다.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연화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거세졌다. 그때 바람과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 마루 밑에서 둔한 울림이 올라왔다. 연화는 숨을 멈췄다.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부직갱이를 쥐고 있었다. 누구냐? 연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닥 밑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부엌 바닥을 바라보았다. 아궁이 옆에 낡은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 그 아래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돗자리를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나무 판자가 있었다.
연화는 숨을 삼키고 판자를 들어 올렸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들렸다. 그 순간 지독한 냄새가 올라왔다. 썩은 집과 흙 냄새였다. 연화는 불을 밝혀 아래를 비췄다. 깊은 구덩이 같은 공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그 옆에는 여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품에는 작은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다. 연화는 입을 틀어 막았다. 사람이었다. 귀신이 아니었다. 남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물 제발, 물 좀 주시오. 연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연민이 밀려왔다.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퍼왔다. 바가지를 남자의 입에 대자 그는 물을 삼키듯 들이켰다. 남자는 물을 마시고 나서 옆에 있는 여인과 아이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려 애썼다. 자기 몸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연화는 주저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가둔 집이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었다. 연화는 다시 위로 올라와 쌀독을 열어보았다. 바닥에 가까운 쌀 한 줌이 전부였다. 연화의 손이 멈췄다. 이 쌀을 나누면 아이들은 내일 굶게 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쌀 한 줌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남은 쌀을 모두 넣고 물을 부어 묽은 죽을 끓였다. 연화는 뜨거운 그릇을 들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에 죽을 떠 넣었다. 잠시 후 여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도 미약하게 눈을 떴다. 남자는 연화의 손을 붙잡았다. 부인, 정말 고맙소.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소. 그때 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이 깬 모양이었다. 연화는 서둘러 말했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소.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시오. 들키면 모두 죽습니다. 연화는 급히 위로 올라갔다. 아이들을 달래며 품에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나 연화의 마음은 아래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낡은 집 아래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날이 밝자. 연화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아이들에게 남은 누룽지를 나누어 먹인 뒤 곧장 마루 밑으로 내려갔다. 아래의 사람들은 밤을 겨우 넘긴 상태였다. 남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부인, 제 이름은 김진사요. 한양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진사라는 이름은 익숙했다. 큰 상단을 거느린 부자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믿고 맡겼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약을 먹이고 이곳에 가두었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다니. 김진사는 연화의 손을 붙잡았다. 부인, 제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들키면 부인과 아이들까지 위험합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길이었다. 그날부터 연화는 이 집에서 아이들을 지키며 또 다른 가족의 목숨까지 함께 지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게 될지 그때의 연화는 알지 못했다. 연화는 그날 이후
두 가지 삶을 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삶이었다. 속으로는 집 아래에 숨겨진 사람들을 지키는 삶이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았다. 밤이 되면 부엌으로 조용히 내려갔다. 물과 죽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발소리마저 죽였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서서히 기운이 돌아왔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도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김진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내가 살아서 나가면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집 근처에 낯선 기척이 늘었다. 산길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밤이면 담장 밖에 그림자가 스쳤다. 연화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다. 혹시 그 사내가 다시 온 것은 아닐까? 혹시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다. 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연화는 잠에서 놀라 일어났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시동생 도윤이 서 있었다.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아직도 여기 있었네. 도윤은 비웃듯 말했다. 귀신 나온다는 집에서 꽤 오래 버티는군. 연화는 몸으로 부엌 쪽을 막으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옵니까? 당장 나가세요. 도윤은 코웃음을 쳤다. 돈도 없다더니 집에서 약 냄새가 나던데. 형님 돈을 숨겨둔 거 아니야. 그는 부엌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연화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마루 밑에는 김진사 가족이 있었다. 연화는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았다.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연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비틀거리는 웃음을 지었다. 좋아. 오늘은 그냥 가지 하지만 관에 가서 고발할 거야. 형님, 재산을 훔쳐 숨긴 과부라고.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 연화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살폈고 아이들이 실수로 말을 하지 않는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다시 현실이 되었다. 이틀 뒤 새벽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다. 관에서 나온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여기 죄인 연화 있느냐? 당장 나오라. 아이들은 놀라. 연화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연화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가 금방 올게. 문 열지 말고. 기다려.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섰다. 포졸들이 거칠게 팔을 붙잡았다. 형님 재산을 빼돌렸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관하로 가서 조사받아라.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훔친 것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팔고 빨래해서 번 돈뿐입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연화는 끌려 관하로 향했다. 관하 마당에는 도윤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관리가 앉아 있었다. 도윤은 연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가 형님 돈을 숨겼습니다. 폐가에 살면서 약을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관리는 연화를 노려보며 물었다. 훔친 돈이 어디 있느냐? 연화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는 훔친 돈이 없습니다. 아이들 먹이려고 일한 것뿐입니다. 관리는 얼굴을 찌푸렸다.
말을 하지 않는구나. 잠시 후 형리가 곤장을 들었다. 연화의 다리에 첫 매가 떨어졌다. 몸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러나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한 대가 더 내려왔다. 그리고 또 한 대가 이어졌다. 연화의 다리는 피로 젖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다. 마루 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두 끝이다. 연화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버텼다. 마침내 연화는 기절하듯 쓰러졌다. 조사가 끝났을 때 포졸들은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다. 연화의 몸에서는 동전 한 입도 나오지 않았다. 관리는 혀를 찼다. 오늘은 풀어준다 하지만 다시 수상한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연화는 관아 밖으로 내쳐졌다.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집으로 가야 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길을 걸었다. 눈 위에 피가 떨어졌다. 발걸음마다 통증이 번졌다. 마침내 집이 보였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엄마 아이들은 연화의 상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연화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연화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다. 마루 밑으로 내려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저 왔습니다. 김진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연화의 모습을 보자 숨을 삼켰다. 부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도윤의 협박 관에서 당한 일, 끝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 이야기를 들은 김진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주먹이 천천히 굳어갔다. 부인, 당신이 흘린 피를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갚겠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알았다. 자신의 인생이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다. 연화는 여전히 낮에는 아이들과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을을 오갔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과부의 삶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집 아래에서 다른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김진사는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굶주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연화는 밤마다 음식을 내렸다. 김진사의 아내에게는 물과 죽을 김진사에게는 조금 더 많은 몫을 건넸다. 어느 날 밤 김진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인 이제는 숨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연화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빛 속에서 그의 눈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진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양에서 상단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사람과 돈과 길을 아는 자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삼켰다. 그저 부유한 상인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김진사는 말을 이었다. 나를 이곳에 가둔 자가 있습니다. 내 집사였던 최가라는 자입니다. 내 재산을 노리고 나와 가족을 속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리를 이곳에 숨겨두고 우리가 죽은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세상을 이미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김진사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 당신은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는 말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 아래에는 내가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연화는 놀라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곳을 비상시에 쓰려고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보관해둔 재물과 장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이 상태로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였다. 연화는 잠시 침묵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도 배고픔을 참고 잠든 아이들. 그리고 관아에서 쓰러지던 자신의 모습.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연화는 집 안 한가운데에 섰다. 아이들이 잠든 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루 바닥으로 시선을 옮겼다. 망설임이 스쳤다. 이 바닥을 뜯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숨을 곳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가장 작은 아이가 깨어나기 전에 움직였다. 낡은 연장을 꺼내 들었다. 마루 한가운데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나무가 울리는 소리가 달랐다. 속이 비어있는 소리였다. 연화는 숨을 멈추고 다시 내려쳤다. 첫 번째 판자가 들렸다. 그 아래에서 흙과 먼지가 드러났다. 연화는 손으로 흙을 파내려 갔다. 손끝이 얼고 살이 벗겨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단단한 돌판이 나타났다. 연화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밀어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화는 숨을 삼켰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빛이 있었다. 황금이었다. 응회였다. 그리고 봉인된 문서, 뭉치였다. 연화의 손이 떨렸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그때 아래에서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인, 그것이 내가 숨겨둔 전부입니다. 연화는 말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김진사는 말을 이었다. 저 장부에는 내 재산을 빼앗은 자의 이름과 위조된 문서의 증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부인의 피값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부인,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그 재물은 내 것이기 이전에 당신이 지켜낸 대가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김진사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부인과 아이들을 위협한 자들,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다. 이 집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세상 위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지켜야만 하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연화의 하루는 다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단으로 움직이는 삶이었다. 이제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더 이상 숨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머리는 맑았고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집 아래에서 또 다른 일이 시작되었다. 김진사는 장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돈을 빼돌린 사람, 문서를 위조한 사람, 거짓 증언을 꾸민 사람, 그리고 맨 위에 적힌 이름. 최가 김진사는 낮게 말했다. 이 자가 내 모든 것을 훔친 사람입니다. 나와 가족을 이곳에 가두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자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미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김진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더 많은 손이 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련님도 그중 하나입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모함한 자도 내 재산을 노린 자도 모두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조여왔다.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김진사는 말했다. 부인 나는 복수를 위해 칼을 들겠지만 그 끝은 피가 아니라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김진사는 연화를 통해 옛 인연을 불러 모았다. 한때 자신의 상단에서 일하던 사람들 흩어졌지만 아직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둘 조용히 이 집을 찾았다. 겉으로는 장사꾼 속으로는 김진사의 사람이었다. 김진사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돌아왔다. 내 이름을 훔친 자를 바로잡겠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첫 번째 목표는 최가였다. 최가는 이미 김진사의 상단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김진사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김진사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장부의 한 장 한 장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했다. 위조된 문서, 사라진 돈의 기록, 조작된 계약서. 며칠 사이 관아와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가가 사기를 쳤다. 김진사의 재산을 훔쳤다. 문서를 위조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최가의 집에 관리들이 들이닥쳤다. 재산은 압수되었고 문서는 조사에 들어갔다. 최가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증거는 너무 분명했다. 며칠 뒤 최가는 감옥에 갇혔다. 김진사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다음은 연화를 몰아세웠던 사람. 시동생 도윤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살고 있었다. 형의 재산을 차지했다고 믿으며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렸다. 김진사는 도윤을 직접 찾지 않았다. 대신 돈의 길을 막았다. 도윤이 빚을 지면 그 빚이 되돌아오게 했다. 도윤이 믿고 있던 땅과 집의 문서가 하나둘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며칠 사이 도윤의 집에는 채권자들이 들이닥쳤다. 돈을 갚으라, 약조를 지켜라,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도윤은 소리를 질렀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형님 재산이 얼마나 큰데. 그러나 대답은 차가웠다. 그 형님 재산이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마침내 관에서 도윤을 불러들였다. 형의 재산을 가로챈 죄 문서를 위조한 죄 과부를 모함한 죄. 도윤은 그제야 눈이 흔들렸다. 관아 마당에서 연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도윤이 끌려가는 모습을 도윤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형수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민도 분노도 아닌 조용한 끝이었다. 김진사는 연화 곁에 섰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부인, 이제 아무도 당신과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바람에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원했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답했다. 부인, 당신이 지킨 것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집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다. 아이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밤마다 들리던 두려움의 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자신 혼자의 힘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선택이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웠다는 것을